너까지 왜 그러냐? 한국 가서 여군들 기강 잡으랬더니 지가 먼저 전역하고 자빠졌네. 여성 미군들이 요즘 한국만 가면 전역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미군 본부에서는 주한미군 여군 비율을 더 낮추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한국 남자 때문에 영창까지 다녀왔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워커입니다. 미국 육군 소속 중사로 지금까지 10년간 군 생활을 해왔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철벽 앨리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유명했거든요. 전투병과에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훈련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여군 동료들이 주한미군으로 파병된 후 몇 개월도 안 되어 예고 없이 전역을 선언하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대 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룸메이트였던 사라 존슨의 경우였습니다. 사라는 저보다도 더 철저하고 원칙적인 군인이었어요. 그런 사라가 한국 파견 3개월 만에 갑자기 임신 소식과 함께 전역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라는 연애보다 훈련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로 들은 사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철 같던 사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상황을 물어봤을 때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국 남자는 뭔가 다르다고 직접 와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확고했던 사라를 변화시킨 걸까요? 사라의 경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사이 주한미군으로 파견됐던 여군들의 전역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리사 브라운, 제니퍼 데이비스, 캐서린 화이트? 모두 제가 잘 알던 강인하고 의지가 확고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속도 위반으로 인한 임신 전역이라는 충격적인 이유까지 밝혀졌어요.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군들을 한국에 보내면 안 된다는 농담이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진지한 분위기로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브라운 대위가 저에게 직접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브라운 대위는 평소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대위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 같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무 타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본부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부대로의 파견 임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현지 여군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 이완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파견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문화, 언어, 사회 구조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들이 왜 그런 환경의 매력을 느꼈는지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사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조심해야 할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라는 너무 확신하지 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답하더군요. 사라의 애매한 답변은 제게 더 큰 의문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그런 함정에 빠질 리는 없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 공무원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제 경계심이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용산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의 복잡하고 활기찬 모습은 제가 본 어떤 미국 도시와도 달랐어요. 부대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내 여군들의 외박 신청 빈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 남성과의 교제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는 것이었어요. 존스 대령은 제 임무가 여군들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불필요한 현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주 동안은 부대 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훈련 시간에도 여군들은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고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평소 진지하고 집중력이 좋던 동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군대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행복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신임 여군인 톰슨은 제게 한국이 정말 좋다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말했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제가 임무에 집중하라고 엄하게 말했지만 톰슨은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제가 엄하게 말하면 즉시 자세를 바로잡곤 했는데 톰슨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첫 외박 기회가 왔어요. 저는 동료들이 말하는 한국의 매력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톰슨과 함께 홍대 지역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톰슨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키는 저보다도 작았고 체구도 말랐으며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남성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강인한 미군 여성들이 빠진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국 과자였는데 톰슨이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세심한 면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강인한 군인들이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톰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음식을 먼저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톰슨이 말할 때마다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과도한 친절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미국 남자들도 데이트할 때는 충분히 친절하거든요. 톰슨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제게 톰슨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은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톰슨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밤 문화를 관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다니고 카페와 술집들이 늦은 시간까지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커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는 다른 면들이 보였어요. 권위적이라기보다는 배려하는 듯했고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친절함과 배려로 강인한 미군 여성들이 인생을 바꿀 정도로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한국 생활의 편안함에 젖어 군인 정신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톰슨과 헤어진 후 저는 혼자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이 컸어요. 도대체 저런 소심하고 여린 남자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키도 저보다 작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체구도 말랐는데 어떻게 강인한 미군 여성이 그런 남자에게 빠질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제 확신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서 전역을 결정하는 이유가 그런 남자들 때문이라면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것도 별것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밤 풍경을 관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다니고 카페와 술집들이 늦은 시간까지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게는 그저 평범한 도시의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톰슨의 남자친구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남자들도 데이트할 때는 충분히 친절하거든요.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한 친절이 여군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혼자 걷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시한 것들 때문에 동료들이 인생을 바꾸고 있다니
정말 한심했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저를 다른 동료들과 구별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문득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운동으로 풀어버리고 싶었어요.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특히 벤치프레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의 그 쾌감과 성취감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주거든요. 망설임 없이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조용히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접수해서 일일 이용권을 끊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헬스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내부를 살펴봤어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밤늦은 시간에도 제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었는데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모두 조용히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접수 직원도 한국 남자였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고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영어로 안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일일 이용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락커 키를 받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헬스장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헬스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어요.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들이 구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 프리웨이트 공간이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몇 이용자들이 저를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운동 방식이 궁금했거든요. 대부분 혼자 운동하고 있었고 미국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과시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나 집중력은 상당해 보였어요. 워밍업을 마치고 벤치프레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제가 하는 중량은 60kg 정도였는데 오늘은 기분이 달랐어요. 톰슨의 남자친구를 보고 실망했던 마음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들도 의식되었습니다. 미군 여성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묘한 경쟁심이 생겼어요. 벤치프레스 바를 확인해보니 75kg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사용자가 놓고 간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15kg이나 무거운 중량이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꾸준히 체력 훈련을 해왔고 최근 몸 상태도 좋았거든요. 벤치에 누워 바벨을 잡으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이런 중량에 도전하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이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무겁긴 했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8회 반복을 무난하게 해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이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비슷했어요. 조금 더 힘들었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미군의 체력 훈련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도 저를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세 번째 세트에서 생겼습니다. 이미 두 세트를 완주한 상태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과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저를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반복부터 팔의 떨림이 시작되었어요. 여섯 번째에서는 확실히 힘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여기서 그만뒀을 텐데 왠지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일곱 번째 반복을 시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벨을 가슴에서 밀어 올리려고 하는데 팔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75kg의 바벨이 제 가슴 위로 떨어지면서 순간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혔어요. 바벨의 무게 때문에 가슴이 눌려서 호흡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팔을 움직여서 바벨을 밀어내려고 해도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숨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옆으로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로 뭔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도 들렸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긴급함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벨을 들어 올려준 순간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앉으려고 하니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가슴 부위도 심하게 아팠고 전신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을 보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키는 생각보다 컸고 체격도 꽤 탄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제게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쉬기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제 상태를 본 그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위치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상태, 사고 경위까지 정말 차근차근 전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조금 쉬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확고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는 계속 제 옆에 있어줬어요. 다른 헬스장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쿠션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다른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제 물건들을 챙겨주는 모습이었어요. 락커에서 제 옷과 가방을 가져와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직원과 이야기해서 오늘 이용료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까지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본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혼자 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보호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등등. 저는 미군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놀라면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무리한 것 같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평소보다 무겁긴 했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운동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특히 혼자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갈 때도 그는 함께 따라왔습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완벽하게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제가 영어로 설명하면 그것을 한국어로 전달하고 의사가 한국어로 하는 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갈비뼈 골절이나 내부 출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갈비뼈 골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부위에 심한 타박상과 근육 손상이 있었고 일부 근육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의사는 최소 3일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연성 내부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지훈이고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안 된다고 제가 낼 거라고 했지만 지훈 씨는 이미 접수 창구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온 분이 다쳤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나중에 자신이 미국에 가면 도움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지훈 씨는 제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부대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원래 하루 외박이었는데 입원하게 되면서 연장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운동 중 사고가 났다고 제 부주의로 인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외박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부대에서는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사고로 인한 입원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필요한 만큼 외박을 연장해도 된다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었어요. 지훈 씨는 내일 저녁에 다시 와서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훈 씨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불편했어요. 가슴 부위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고 낯선 환경이라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보여준 친절함 때문에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정말로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족발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음식을 좀 사왔다고 했습니다. 족발은 한국 사람들이 힘낼 때 먹는 음식이라고 콜라겐이 많아서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함께 족발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훈 씨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제 미군 생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할 때마다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한국에는 어떤 임무로 왔는지 물어볼 때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서러우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다정함이었습니다. 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배워온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지훈 씨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치킨과 함께 한국 전통차를 가져왔어요. 염증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것도 혼자 견뎌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 앞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서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그때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괜찮은지 밤에 불안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라 전혀 괜찮다고, 혼자 아픈 건 정말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훈 씨가 마지막 병문안을 왔을 때 제가 정말 고마웠다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지훈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친절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사람이 아플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성상, 인간관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걸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두렵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퇴원 후 부대로 복귀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5일 동안의 이번 생활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지훈 씨의 따뜻한 돌봄과 관심, 그리고 제가 느꼈던 새로운 감정들. 부대의 차갑고 규칙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첫날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점차 다른 종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톰슨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도와준 한국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연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훈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퇴원하면서 지훈 씨가 준 명함을 보며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군인으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틀 후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퇴원 잘했다고,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는데 다행이라고 하면서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부 정도였는데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군대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저는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궁금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 씨의 메시지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였고 제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미국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점점 좋지 않아졌어요. 제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특히 제가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노골적인 시선들이 시작되었어요. 워커 중사도 결국 한국 남자에게 넘어갔네. 휴게실에서 들린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잊었다는 비난부터 시작해서 여군의 기강 회의를 막으러 온 사람이 스스로 그 꼴이 됐다는 조롱까지 들렸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제가 병원에서 사용한 외박 시간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하루 외박이었는데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록상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브라운 대위가 저를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어요.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위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함께 있다가 생긴 일 아니냐고, 혹시 다른 목적으로 외박을 연장한 건 아니냐고 추궁했어요. 그런 질문들이 제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벤치프레스 사고였고 그 한국 남자는 저를 도와준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위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특히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른 여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답장을 했을 텐데 대위의 경고가 머리에 맴돌아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다만 조금 바쁘다고 했어요. 지훈 씨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런 따뜻한 관심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동료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에서도 저만 보면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남자 동료들의 반응이 심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남자한테 넘어가. 이런 식의 성적인 농담들과 조롱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서 괴로웠어요. 상황이 정점에 달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훈 씨가 부대 앞까지 와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한 거예요. 퇴근 후 잠깐 커피라도 마시자고 했는데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대위의 경고도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나갔어요. 그동안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훈 씨는 여전히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훈 씨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외국에서 혼자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심과 배려가 저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부대에서 받는 차가운 시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은 시간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제가 한국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고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친밀한 분위기였다고 과장되어서 전해졌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강을 잡으러 온 사람이 스스로 문란한 행동을 한다고, 여군들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벤치프레스 사고에 대한 루머였어요. 누군가 제가 그 남자와 로맨틱한 만남을 갖다가 사고가 난 거라는 말을 퍼뜨린 겁니다. 다른 무리한 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어요. 이런 허위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도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한국 남자와 만날 계획이었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브라운 대위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임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위는 제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외박 금지와 함께 더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됐어요. 휴대폰 사용도 제한되었고 개인적인 외부 연락도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남자 동료 중 하나인 밀러 상사가 가장 심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워커, 한국 맛은 어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가 부대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되어서 면회가 되는 줄 알고 직접 온 거였습니다. 물론 면회는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왔다는 소식만으로도 부대 내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어요. 밀러 상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남자가 직접 찾아올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됐다고, 완전히 한국에 정착할 생각인 것 같다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더욱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밀러 상사에게 달려가서 주먹을 날렸어요. 그는 예상하지 못한 제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다른 동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결국 헌병들이 와서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제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즉시 구금되었어요. 군사 재판을 기다리며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영창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좁은 독방에 혼자 갇혀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컴퓨터도 없었고 오직 생각만 할 수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외로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군대에서는 항상 동료들과 함께였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때서야 지훈 씨가 말했던 것이 이해됐어요. 혼자 있으면 정말 서럽다는 말이요. 무너진 자존심도 큰 문제였어요. 1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도 후회됐어요.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지훈 씨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걱정해서 부대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영창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게 전부였어요. 외부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면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훈 씨와의 만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동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문제인 걸까요? 점점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비난받을 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창 생활 마지막 날, 헌병이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온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대부분은 공문이나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지훈 씨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대에 갔다가 면회를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간다고, 자신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훈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감사나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당연한 감정을 숨기고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영창에서 풀려나던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면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영창에서 나온 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이해보다는 실망과 경멸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여군 동료들마저 저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첫날부터 브라운 대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위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한국에 오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감시하에 생활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외박은 당분간 금지이고 개인적인 외부 연락도 모두 차단된다고 했어요. 제가 항변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폭력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될 거라고, 그때는 불명예 전역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 업무로 돌아갔지만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동료들은 저와 대화를 최소화했고 필요한 업무 소통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도 제가 앉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여군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톰슨조차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비슷한 의심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군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거든요. 훈련 시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선임으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권위와 신뢰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괴로웠던 건 지훈 씨와 연락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연락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영창에 있을 때 받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훈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감정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업무도 예전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훈련을 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동료들의 기강을 잡고 현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정작 저 자신이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톰슨이 다른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영창에서 나온 후 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그리고 상부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후임으로 새로운 중사가 파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대체할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부당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인 걸까요? 지훈 씨와의 만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부에서 제게 상담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심리 상담을 통해 제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 장교였어요. 그녀는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제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현지 남성과의 관계가 제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지 등등. 질문들 자체가 이미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보였어요. 상담이 끝난 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감정들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 씨가 부대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대위는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분노를 표했어요. 이제는 현지인이 미군 부대에 직접 편지까지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훈 씨와 관련된 어떤 연락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밤늦게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밤 공기는 미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때 문득 사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남자는 뭔가 다르다고, 직접 와보면 안다고 했던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건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지훈 씨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 타인을 위한 희생,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감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런 감정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었어요. 군인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개인적인 관계보다 임무가 우선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올바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브라운 대위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의사가 있다고, 더 이상 군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대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중사가 갑자기 전역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이 결정이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여군들이 한국에 오면 전역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심으로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면 차가운 군대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대위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전역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각종 서류 작업과 상부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본부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3번째 사례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본부에서 특별조사관이 파견되어 왔어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군들에 잇따른 전역 사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상세한 면담을 받아야 했어요. 조사관은 베테랑 여성 장교였는데 생각보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이런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현지 남성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미군 여성들이 느끼는 문화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전역 승인이 나기까지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제한적이나마 지훈 씨와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이 필요하다면 현지인과의 면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허가해 준 거였어요. 지훈 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혹시 자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대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전역을 결정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지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면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침내 전역 승인이 났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10년간 해온 군인 생활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전역 소식은 주한미군 본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만 3번째라는 기록이 미국 내부의 군 인사정책에도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 파견 여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전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지훈 씨와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역 절차가 완료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10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지훈 씨가 제일 먼저 연락을 주었어요. 전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선 가장 급한 건 비자 문제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전역과 함께 체류 자격도 없어졌거든요. 지훈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홀리데이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지훈 씨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대 밖에서 혼자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는데 곳곳에서 그의 세심한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새 이불과 베개, 여성용 세면도구, 심지어 제 사이즈에 맞는 실내복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둔 거였어요. 이런 준비성과 사려 깊음이 지훈 씨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군대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자유로운 일상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모든 게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언어 문제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지훈 씨와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려웠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도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런 제 어려움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한국어 회화책을 사다 주고 기본적인 표현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들을 함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한국 마트 체험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상품들 때문에 당황했는데 지훈 씨가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함께 장을 봤어요. 한국 음식 재료들의 이름과 용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씩 친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한국 음식 주문하는 법,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 등을 배워나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 씨가 저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외국인인데다가 전직 미군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혼자 있다는 걸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챙겨주셨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싸주시고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지훈 씨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신 후부터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미군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 바빠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특히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텐데 항상 인내심을 갖고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적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덧붙였어요. 비자는 갱신할 수 있지만 사랑은 평생 갱신하면서 살자고 말이에요. 그런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프로포즈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답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미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예단, 예물,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게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 가족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에게 한복을 입혀주시면서 한국 전통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놀라웠던 건 미국에서 제 전 동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연락해 온 거였어요. 브라운 대위를 비롯해서 몇몇 동료들이 휴가를 내고 한국까지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로 그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축하해주러 와준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브라운 대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모습이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전에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과는 다른 자연스럽고 편안한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처음 본다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 예식과 서양식 예식을 모두 치렀는데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업무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동시에 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과 영어 실력을 살려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보다가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 중에는 운동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어렵거나 한국의 운동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미군 출신이라는 경력과 실제 한국 생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신뢰를 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좋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 수업과 함께 영어 강의도 시작했어요.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용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과 미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직 미군이나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앨리슨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 호칭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어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대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업무적인 미팅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변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웃는 일도 많아졌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고마움과 호감 정도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앨리슨 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의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연락할 때면 제 변화에 놀라워하곤 했어요. 목소리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사업도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체력 수업은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영어 강의도 여러 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한국 적응기 강연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영어 공부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앨리슨 워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매일매일 성장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앨리슨 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지훈 씨의 사랑과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가끔 군대에 있던 시절을 떠올리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2년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생활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어요. 지훈 씨와 함께한 여행,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한국어 공부하는 과정 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어요. 미군에서 전역하게 된 과정,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반응이 왔어요. 특히 현재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 한국 남성과의 만남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답장을 해주려고 했지만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올린 글들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미군 여성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앨리슨 따라하기라는 표현까지 생겨난 거였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사랑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여군들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후배들로부터 받는 메시지들의 내용도 점점 구체적이고 절실해졌습니다. 부대에서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전역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한국 생활 적응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제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의 탈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탈선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를 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사랑이 여성 군인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신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SNS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 집필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거든요. 지훈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어 번역도 도와주고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적 배경 설명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8개월간의 작업 끝에 두 번째 인생, 한국에서 찾은 진짜 나라는 제목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군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제 인생의 변곡점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동시에 출간되었는데 양쪽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문화 간 이해와 편견 극복이라는 주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에 대한 시각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미국 독자들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의 성공과 함께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진행한 토크쇼였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문화 적응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단순히 미군 출신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SNS 팔로워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인들,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팔로워들이 제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전역한 사람을 다시 초청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주한미군 여성들의 전역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를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문화 이해와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건전한 문화 교류의 사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강연 당일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현재 복무 중인 여군들뿐만 아니라 남군들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예전 동료들 중에도 몇 명이 와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긴장되었어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해 나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강함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등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여군이 한 질문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체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확장한 거라고 군인이었던 경험이 지금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군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 강연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면서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문화적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 문화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SNS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돕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소개, 미국 문화 설명, 국제 커플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문화적 편견 깨기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어요. 양쪽 문화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책의 후속작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문화 교류와 국제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준비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을 예정이에요. 1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더 이상 전직 미군이나 국제결혼 여성이라는 타이틀로만 불리지 않았어요. 문화 교류 전문가, 다문화 이해 촉진자, 조용한 문화대사 같은 표현들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다준 가장 큰 의미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도 이런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함께 문화 교류 이벤트에 참석하기도 하고 제가 바쁠 때는 뒷바라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그런 편견들을 깨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제가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더 넓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